자, 제가 첫 시간에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케팅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요. 카페,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들이죠. 자, 이런 무료 프로그램 말고, 무료라는 거 말고, 유료로 하는 것도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네이버 부동산 광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색했을 때 파랗게 뜨는 거 있죠. 파워링크. 검색하면 맨 위에 파랗게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파워링크 광고. 그 다음에 사설 정보망에 가입해서 하는 거. 그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우리가 마케팅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기업에 잘 먹히는 마케팅이 있고, 잘 먹히지 않는 마케팅이 있어요. 왜 마케팅이면 다 잘 먹히면 잘 먹히고 그래야지 왜 중기업만 잘 먹히고 안 먹히는 마케팅이 있을까? 왜냐하면 동선이 달라요. 우리가 블로그에다가 신발을 올려요. 어떤 분이 판매를 하려고. 그 신발을 보고 마음에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돈 입금하면 되죠? 물건 주인은 배송하면 되죠. 검색 단계부터 구매 전환이 하루면은 바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심리적인 요소가 별로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기업은 물건을 올리고 마음에 들어도 계약을 못해요. 일단 전화해요, 사무실로. 전화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목소리, 느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야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태도, 행동, 표정, 옷차림, 후각적인 요소, 사무실 인테리어, 분위기, 느낌이 좋고 믿음이 가야 물건 보러 가요. 물건 보면 계약돼요?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죠. 마음에 들면 계약돼요? 가격이 맞아야죠. 검색 단계부터 구매 전환까지 동선이 아주 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뭐가 들어가요? 심리적인 요소가 무지하게 많이 개입이 되죠. 그래서 우리 중기업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소공으로 들어갈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김 소장님, 저 제발 좀 부탁인데 계약서 쓸 땐 좀 가만 좀 있어요. 가만 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왜? 나는 도움되라고 한 얘기인데, 그리고 계약서 쓰는 거는 딱히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한마디 한 게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여지를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실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초반에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말을 줄여야 돼요. 말을 줄이고 뭘 해줘야 될까요? 많이 들어야죠. 상당의 기본은 경청이에요. 1, 2, 3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 2, 3의 법칙. 그게 뭔지 아세요? 한 번 말하고, 2번 듣고, 3번 뭐 해줘야 될까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끄떡끄떡 호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줘도 여러분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을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들어야 또 뭘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요. 예전에 합격자 배출되고 나면 소공으로 계신 분들이 이제 저희 사무소로 물건 이제 공동중개하려고 무진장 다녀요. 근데 미치겠는 거지. 왜? 계약 안 할 사람만 골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기만 하면 다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전세집이 빠지지도 않았어 아직. 그냥 시세 한번 보려고 온 사람을 온 천지를 끌고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날짜가 정해져야 빼죠. 날짜가 정해져야 이사를 하죠. 근데 그 중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이사 날짜 상관없이 그거 놔둬도 그건 한 달 뒤에 받아도 내가 지금 투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초보자가 이제 오잖아요. 초보자가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찾는 사람도 있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전세 물건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전세 물건 찾으러 오면 전세 물건만 보여줘. 매매 물건 오면 매매 물건만 보여줘. 그리고 매매 물건이 없으면 돌려보내요. 전화번호 적어서. 왜 그래야 되죠? 이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 이게 중요해요. 매매를 하려고,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라 이거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사는 건지 주거용으로 사는 건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요. 왜?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 물건을 사는 거라면 아파트가 아니어도 다른 상가도 수익이 될 만한 물건이 있다면 얼마든지 바꿔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세로 온 사람은 왜 전세 물건만 보여줘요? 매매로 돌리면 안 돼요? 얘가 예전에 신정동에 제가 가서 할 때 대부분 그 신축 빌라가 한참 많이 지어질 때였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와가지고 신혼부부들이 전세 물건을 찾아요. 그러면 5천 정도의 전세 물건을 찾는데 5천이면은 방 2칸에 거실도 없어요. 그냥 주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 그 정도 다가구 주택이 한 2층 정도? 뭐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살게 보면 정말 안 좋지.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 처음에는 그런 물건 찾아서 보여줬는데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가는데 이 동선이 빌라를 이제 신축 빌라를 하는 데를 거쳐가요. 근데 신축 빌라 사장들이 여러분한테 의뢰를 해요. 매매해주면 뭐 한 집당 한 300 정도 주겠다. 그러니까 좀 잘 부탁한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여기 신축 빌라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아니 저희는 매매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전세 보려고요. 아니 그냥 가는 길이니까 한번 보시기나 하세요. 딱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신혼부부 딱 보니까 깨끗하고 너무 좋죠? 그러면 신랑과 신부 중에서 누가 꽂혀야 살까요? 신부가 꽂혀야 돼요. 신부가 마음에 들죠? 그러면 이제 신혼부부들은 약간 번거롭긴 해요. 두 부부가 보고 마음에 들어도 바로 계약을 못 해요. 시부모 와서 봐야 되고, 친정부모 와서 봐야 되고, 그리고 다 부모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빌라는 사지 마라. 빌라는 가격 떨어진다. 빌라는 원래 사는 게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결국은 신부가 꽂히면 사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수수료를 몇십만 원 받을 거를 저쪽에서 매매 계약했으니까 한 300 정도 받고 이쪽에서는 정상적인 중개 수수료 받고 그렇게 5건 치면 1,500 버는 거예요. 전세로 했으면 불과 몇백만 원 벌 거를 그거를 매매로 돌리면 더 많은 돈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을. 근데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 그 전세 하려고 하는 전세금 끼고 대출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그럼 이자 뭐 많이 안 나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주택이 없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돌려버리면 10건을 해보니까 한 10건 중에 6, 7건은 돌리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는 신혼부부가 오면 일단 제일 후진 집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빌라로 가면서 보여주는 거죠.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전세 받아 왔던 신혼부부들을 매매로 돌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보러 오면 전세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목적이 뭐냐를 잘 판단해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고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죠. 자, 다시 마케팅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케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중에 하나잖아요. 페이스북. 중요한 마케팅에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개인 페이지와 기업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죠. 개인 페이지에서는 말 그대로 정보들을 서로 교환해야 되고 기업 페이지는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페이지에다가 여러 매물을 막 홍보하죠. 누가 신고하잖아요. 페이스북 계정 정지를 당해요. 그러니까 개인 페이지로 홍보를 못해요. 그럼 기업 페이지를 만들어야죠. 대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대기업도 이런 걸 한 이벤트를 하죠. 저희 CGV에서 방문하셔서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화 무료 관람권 5장, 뭐 노트북 1대, 뭐 이런 식으로 갤럭시 폴드 하나, 뭐 이렇게 추첨을 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친구들을. 근데 여러분은 뭘 줄 수 있어요? 내 사무소의 계정에 좋아요 눌러주면 뭐 해줄 건데요? 뭐 상품권 줄 수 있어요?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 사람을. 그래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가 페이스북을 운영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페이스북 처음 시작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그래서 마케팅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해봐야 효과 없는 거예요. 네이버 밴드 어때요? 마케팅 효과 있어요, 없어요? 마케팅 효과 좋죠. 근데 중기업에는 안 먹혀요. 네이버 밴드 같은 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냐면 일회성 소비성 물품, 바로바로 소비가 되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시간 나시면 네이버 밴드에서 과일 같은 거 주문하시면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이제 과일 도매업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매를 하기 때문에 몇백 박스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근데 하고 나서 보면 남는 짜투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 이틀만 지나버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떨이라도 넘겨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에 올려요. 자, 오늘 토마토 15박스가 남았는데요. 15박스 시중가 25,000원짜리 여러분이 주문하시면 15,000원에 드립니다. 자, 입금자 순으로 배송할게요. 딱 해주면 사람들이 따락따락 입금을 해요. 그럼 바로 그날 배송하고 여러분들은 내일 받죠. 내일은 뭐가 나와요? 바나나가 나오고, 모레는 토마토가 나오고. 이렇게 일회성 소비성 물품들은 이렇게 바로바로 밴드에서 효과가 있지만 우리 중기업에는 효과가 없죠. 그럼 우리 중기업에 잘 먹히는 마케팅, 크게 블로그, 유튜브, 카페, 이 세 가지가 가장 잘 먹혀요. 자, 블로그 같은 경우 블로그랑 카페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블로그는 장점은 지금 시작해도 한 달 반에서 두 달이면 내가 쓴 글들을 상위에 띄우는 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운영한다고 그렇게 뜨는 게 아니라 상위 노출이 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면 그 정도면 충분히 내 매물을 상위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매물이 상위에 뜨면 즉각적인 효과를 바로 보죠. 근데 단점은 뭐냐? 상위에 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품질이 안 좋아져서 저기 검색하면 8페이지나 9페이지로 밀려버리면 바로 효과가 그날 즉시 없어져요. 바로 사람들이 검색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반면에 카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두 달 해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최소한 6개월, 1년씩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글을 블로그 쓰는 거에 10배 이상을 올려야 돼요. 왜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는 불특정 다수가 검색을 통해서 클릭만 하면 내용을 볼 수가 있지만 카페는 가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럼 내가 힘들더라도 이 가입 절차를 거쳐면서까지라도 이 카페를 들어가려면 여기에 내가 이 카페 아니면 볼 수 없는 정보가 있어야지만 힘들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죠. 그러려면 정보가 많아야죠. 그러니까 블로그보다 더 많은 정보를 올려야 되니까 엄청나게 힘들지. 근데 카페가 어느 정도 사람들도 차고 활성화가 되잖아요. 블로그는 내가 글을 써야 노출이 되죠. 안 쓰면 노출이 안 되잖아요. 카페는 내가 안 써도 회원들이 쓴 글들이 노출이 되고 그 노출된 글을 보고 또 다시 가입을 하고 자생적으로 성장을 해요.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카페가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용한 마케팅 비법이죠. 그럼 우리가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블로그 운영해서 카페로 회원 모으고 유튜브 운영해서 카페로 회원 모으고 이런 식으로 여러 SNS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를 모아서 카페에서 통합적인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어요. 제가 한 36,000명 모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유튜브에서 카페로 모으고 카페에서 더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주게 만드는 거죠. 모든 정보들을. 자, 유튜브 뜨고 있는 마케팅, 블로그 지고 있는 마케팅. 블로그 지고 있는 마케팅이니까 블로그 할 필요 없겠네? 아니죠. 블로그가 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과 좋은 SNS는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블로그가 지고 있다고 해서 당장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를 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블로그와 유튜브 이런 마케팅을 같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블로그를 바꾸려고 해요. 뭐로? 브이로그로. 브이로그가 뭐예요? 보세요. 내가 나가서 메모를 찍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사진과 글로 쓰면 블로그고 그걸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브이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와 브이로그는 별개가 아니죠. 어차피 나가는 거 하나는 영상을 찍고 하나는 사진과 글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와 브이로그는 별개가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에서 2018년도부터 블로그가 계속 상승세를 긋다가
2018년도보다 딱 정체가 돼. 그 인원이 늘지가 않아. 그러면서 유튜브가 대각선으로 쫙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위협을 느끼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했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네이버 메인 화면, 스마트폰에서 보는 화면하고 이런 거 좀 바뀐 정도만 생각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방향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바일 중심이고 또 하나는 뭐죠? 영상이죠. 하나는 영상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사람들이 왜 그럼 지금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볼까? 왜 하필 옛날에도 유튜브 있었는데 왜 지금 많이 볼까? 인터넷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무제한 데이터 제도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동영상 볼 때 제약이 없어져. 그래서 옛날에는 와이파이 연결 안 되면 동영상 못 봤잖아요. 지금은 대부분 다 무제한 데이터 제도를 쓴단 말이에요. 젊은 분들은.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압박을 받지 않고 또 새로운 컨텐츠들이 나와요. 360도 컨텐츠. 예전에 우리가 분양하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마우스로 움직이면 매물이 360도로 돌아가요. 그게 어디서만 움직였냐면 홈페이지에서만 움직여요. 구동이 돼요.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360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움직여지도록 허용을 해주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여러분 가입하고 있는 사설 정보망 직방 같은 데서도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나중에 여러분이 개업하려면 공제가입을 해야 되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거래정보망 한방에서도 다 돌아간단 말이죠. 지금은 360도 콘텐츠를 다 지원해주는 SNS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 방향이. 제가 한 3년 전에 지금부터는 동영상이 뜬다. 여러분들 동영상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고 목이 매도로 외쳤거든요. 저희 카페 회원들한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움직이질 않아.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눈에 보여요. 주변에서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개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현업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현재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0.2%밖에 안 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유튜브 활동하려면 카메라가 있어야 돼. 또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려면 마이크도 필요해. 또 나가서 매물을 다 일일이 촬영을 해야 돼. 촬영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편집을 또 해야 돼.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거 일주일에 3번 쓰는 것도 힘든데 동영상을 찍어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거쳐서 매물을 하나씩을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올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뜨고 있는 건 알지만 쉽게 선뜻 그거를 해보려는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관망세란 말이에요. 근데 관망세는 매수세가 붙기 시작하면 주식으로 얘기하면 매수세가 딱 붙기 시작하면 막 따라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관망세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내년도 어느 순간 딱 되면 와르르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옆에 보이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근데 그때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는다고. 쉽게 얘기하면 소문이 나서 저기 지금 땅 오르는데 땅값 오르는데 이미 그랬을 때 내가 들어가면 꼭지에 들어간단 말이죠. 소문 나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올해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앞으로 한 4년? 제가 볼 때는 4년에서 5년 후면은 어떻게 되냐면 물건지에서 물건 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무실에서 바로 계약할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물건을 보지 않아도. 왜? 360도 컨텐츠로 여러분 그 VR 안경 쓰고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랑 똑같아요. 왜? 실매물을 찍은 거니까. 옆에 위에 보면 천정, 왼쪽 보면은 주방. 주방 탁 누르면 주방으로 딱 이동이 돼. 거기 위에 있는 거실장, 주방에 있는 어떤 그 수납장 탁 클릭하면 주방이 탁 열려. 아, 이렇게 생겼네? 여기 밑에 있는 식기세척기 탁 누르면 탁 빠져서 탁 보이지? 그냥 똑같은 거지 뭐. 실제 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매물을 보지 않아도 되겠죠? 처음에는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그걸 봐도 굳이 꼭 가서 보겠지만 그걸 보고 똑같다는 걸 인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지 않고도 계약하겠죠.
그런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무인 자동차는 안 그래요? 상용화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났거든, 지금. 근데 뭐가 안 돼서 못해요? 법규가 없어서, 법규가 정비 안 돼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 탑승자 책임인지, 아니면 그 회사 제조사 책임인지, 이런 거. 이런 것들 법규가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벤츠 같은 거 타보세요. 손만 1분 30초 동안 자율주행을 하거든요. 그 손만 올려놓고 있으면 알아서 자율주행 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을 띄어도 다 계속 가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손을 올려서 반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손을 손잡이에 살짝 올려놓으면 인식을 해서 1분 30초 동안 자율주행을 하고, 손을 띄면 이제 멈춰요. 그러니까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손을 대야 되고. 그러니까 손만 댔다 뿐이지 자율주행은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벽구가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좀 있으면 하늘로 나는 택시도 나올 거예요. 우리 살아생전에. 여러분 살아생전에 나올 거란 말이야. 택시가 하늘로 다니고 드론으로 모든 택배 물건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런 시대가 곧 와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거든요. 이 시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에 쫓아가려면요. 열심히 죽을 각오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계속 공부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생전가도 안 해. 책도 읽는 사람은 책을 읽고 안 읽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책을 안 읽어. 근데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걸 못 느끼죠. 절실함.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드릴까요? 12시 정도 되는데 한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는 뭐 새벽에 전화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와이프가 예쁜 목소리로 전한다고 해서 의심을 하거나 뭐 질투를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하도 많이 받으니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성 공인중개사 딱 전화 와가지고 저 박상래 원장님 되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전데요. 근데 말을 안 해요. 그다음부터.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안 해요. 전화 끊어졌나? 근데 안 끊어졌어. 이상하다. 왜 안 들리지? 전화를 딱 끊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흑흑흑 하더니 막 우는 거예요. 아니 그 새벽에 전화해서 어떤 분이 저를 찾아서 막 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같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뭐 잘못을 했나? 내가 뭔 잘못을 했으니까 여자가 전화해서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게 마음이 뜨끔한 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니까 일단. 아니나 달라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스마트폰을 막 가르쳐요. 무슨 뜻이에요? 스피커폰 놓고 통화해라.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스피커폰을 딱 놓고 통화하면서 그 짧은 한 3초 사이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전에 뭐 잘못한 건 없었나 하고 이거를 막 거슬러 봐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먹어요. 아예. 왜? 아, 술 먹으면서 어떻게 새벽 2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걸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제 생활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날에 딱 무리를 해서 리듬이 깨지면요. 그때부터 몸이 그냥 망가져. 그때부터 얼굴에 막 여기 눈에 다래끼부터 시작해서 막 입술 부르트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가 딱 정해진 규칙을 계속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술을 못 먹어요.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술을 안 먹기 때문에 필름이 끊어져 본 적도 없고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우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 울지 마시고요. 저 왜 그러시는지 좀 침착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했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신랑이 십장이래요. 욕한 거 아니에요. 막노동 하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은 십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 신랑이 십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을 짓고 있는데 인부들하고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급여 문제로. 임금 문제로. 갑자기 인부가 반 이상이 딱 맘먹고 다 안 나와버려. 항의한다고. 아침에 레미콘 차와 있고 할 일은 태산인데 인부들이 안 나와버리니까 이제 다급하죠. 그 다 부른 거 다 돈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구해서 채웠는데도 제대로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본인도 같이 일을 한 거죠. 저도 예전에 알바를 하다가 노가다 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발 헛디뎌가지고. 아니 뭐 거기 일 시키면서 좀 적당히 들게 하지. 그거를 다른 사람은 다 이만큼 쓰니까 너도 그렇게 들으라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벽돌을 올라가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다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 근데 아까 그 십장이라는 분은 벽돌 위로 떨어진 거예요. 다행히 머리를 다치진 않았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반신부수가 됐어요. 근데 여자분이 나이가 35이에요.
애가 되게 어려. 애도 이제 뭐 한 2살, 3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스마트폰 다루는 건 잘 다루지만 그거 외에는 컴퓨터 자체를 다뤄본 적이 없어서 아예 사회 경험이 전무해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되니까 먹고 살아야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분도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완전 내성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도 못하고 뭐 이런 거예요. 숙기도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나마 여러분들처럼 자격증 따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중개업이 그나마 쉬워 보이지. 왜? 그냥 한번 쉬 갔다가 와가지고 몇십만 원 벌고 웃으면서 농담 따먹으면서 왔다 갔다 오면 뭐 100만 원도 벌고 이러니까 남들 볼 때는 쉬워 보이죠? 중개업은요, 책임이 엄청나게 따르는 직업이에요. 10건, 50건 잘해도 한 건 사고 터지면 거기엔 책임을 여러 명이 다 져요. 협회 공제 가입하죠? 공제는 우리 일반 보험이랑 틀려요. 일반 보험은 보험회사에서 다 물어주고 보험료만 계속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가 조금 상승하는 건 있겠지만, 그렇죠? 공제는요, 구상권 청구를 해요. 여러분들 그 돈을 그대로 다 청구한다고요. 여러분 잘못일 경우에. 물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규정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의 어떤 특정한 책임이 없는 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여러분이 책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구상권 책임이 있으면 여러분 다 그거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개를 잘해도 한 건 사고 터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아주 무겁게 따르는 직업인데 그분은 쉽게 본 거지. 쉬워 보인 거예요. 아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나마 있는 전세 보증금을 빼서 바로 사무소 개업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3달이 지나도 한 건도 개업을 못 해. 왜? 숙기도 없지, 아는 것도 없지, 주변에서는 경쟁업체라고 다 이렇게 물건도 공유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난감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애기 분유값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뒤지다가 어떻게 유튜브 강의를 본 거죠. 근데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제가 좀 진정성을 갖고 강의하는 건 느껴지시죠? 그쵸? 가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를 듣고 싶은 거죠. 근데 돈이 없는 거지. 전하고 목적은 그거예요. 제 강의를 좀 무료로 듣게 해줄 수 없을까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낯선 남자의 목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자기가 이런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처지가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제가 그분 강의를 듣게 해드렸어요. 2가지 조건을 달고. 선생님, 세상에 무료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돈은 내셔야 돼요. 그 대신 후불제로 해드릴게요. 제약은 안 두고. 선생님이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살만하면 내실 거죠? 제가 이렇게 꼭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두 명을 열어줬어야지 내가. 근데 살만해도 안 내. 그러면 제가 전화해가지고 수강료 왜 안 내세요? 언제 내실 거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본인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열어준 거니까. 근데 안 내는 분들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기 선언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내뱉은 말은 지킬 확률이 높아지거든.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내뱉게 만든 거죠. 나중에는 살만하면 내실 거죠? 당연히 내야죠. 선생님 근데 컴퓨터를 다루신 적이 없어서 제가 하루에 4시간 자는 건 아셨을 거고 이미 유튜브에서 보셨으니까 저처럼 4시간 자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시간 잘 각오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몇 개월 못 버텨요. 최대한 빨리 수익 올리셔야 되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랬더니 자기는 이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래요. 만약에 이번에 열심히 해서 안 되면 가족과 함께 다 생을 마감할 거래요. 그 얘기 들으니까 섬찟한 거죠. 잘못하면 저 때문에 사람 죽을 수도 있는 거네. 어쨌든 본인이 그 정도 각오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열어줬어요. 그분이 수강료 내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의 뜻은 뭐냐면 6개월째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죠. 이미 그 전에 발생을 했고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이 돼서 여유가 있을 때가 6개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가 거기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니까 3개월 정도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끼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여러분이 틀린 점이 뭐냐면 그분한테는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진짜 굶거든. 우리 가족이 굶거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죽을 각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 왜?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꼭 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그때서야 하냐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이거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렇게 될 게 보이거든.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바닥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이미 늦어요. 이왕이면 그렇게 어차피 시간이 지나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서 다 하니까 주변에서 다 하고 내 손님은 다 뺏어가는데 어떻게 안 하고 버텨. 중기업을 접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남들보다 빨리 해서 남들보다 선점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때 새로운 걸 익히거나 뭘 할 때 부딪히면 힘들죠. 기초가 없는 사람이 컴퓨터 공부하면 짜증나고 힘들고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걸리고 막 이래요. 그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은 절대 극복을 못해요.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만큼은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내가 나이가 많은데 이거 과연 가능할까? 이거 공부하면 진짜 도움이 될까? 너무 많은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늘 머리로만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아. 하긴 해야지. 아, 그래, 맞아. 마케팅 하긴 해야지. 하긴 해야지 하다가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다가 못하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될 때는 그냥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빠르게 해서 문제예요. 드론? 아, 필요한 것 같은데 중기업에? 그럼 사야지. 오늘 마음 먹으면 바로 가서 사요.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가서 그냥 사요. 사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해가면서 부딪혀가면서 하나씩 해결을 하는 거죠. 부딪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머리로는. 뭐든지 부딪혀가면서 해결하면서 찾다 보면 하나씩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360도 컨텐츠가 나왔고 또 드론이 나왔죠. 이 드론 같은 경우는요. 공장이나 토지를 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은 전부 다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드론을 띄워서 메모를 촬영해서 올리는 것 자체가 여기는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는. 이제 앞으로 시대가 바뀌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구역이 더 많아지겠지만 현재 상태는 수도권은 다 비행 금지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드론을 여러분이 지금 활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하게 되면 공장의 주변 입지 분석을 아주 실감나게 해줄 수가 있죠. 또 토지 같은 경우는 인목을 한 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드론을 띄우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드론을 날려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올려요.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샘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나면, 아, 그래. 나도 드론을 나도 이제 영상 좀 찍어서 마케팅 좀 해야겠다. 유튜브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갖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영상 찍을 때 문제가? 화면이 흔들리지. 퀄리티가 엄청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 남들은 영상하고 찍은 거를 보면은 내가 찍은 거 보면 너무 수준이 떨어져. 아, 그래서 창피해. 근데 안정적인 영상을 찍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오즈모 모바일 3라는 장비가 있어요.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 중기업에 꼭 필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짐벌 기능하고 액티브 트래킹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짐벌이 뭐냐? 우리 1박 2일이나 정글의 법칙 같은 데 보면 위에서 항공에서 촬영을 하죠. 그때 영상이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리죠. 드론은 200m만 올려도 위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드론이 막 이렇게 떨어요. 근데 거기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안 떨죠. 그러니까 짐벌이라는 것은 어떤 장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증해주는 장치를 짐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벌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떨리는 거고 얘는 핸드 짐벌이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셀카봉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반 셀카봉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대로 계속 흔들리는 거죠.
쟤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밀면 이렇게 돼요. 당기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이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해준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얘를 움직이죠? 카메라 가만히 있어요. 짐벌 기능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움직여도 영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촬영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액티브 트래킹, 피사체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는 누가 많이 쓰냐면 여행 다니시는 분들, 또 유튜버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셀프로 하시는 분들 있죠, 혼자서. 그런 분들이 많이 쓰는 장비예요. 특히 요리사. 자, 요리하는 선반은 되게 길죠. 그럼 쟤를 삼각대, 여기 끝에 보면 삼각대가 있거든요. 삼각대에 세울 수가 있거든요, 홈이 있어서. 그럼 앞에다 세워, 이렇게. 그리고 내가 요리하는 모습, 안녕하세요, 오늘 할 요리는 뭐 어떤 거, 김치찌개 해볼게요. 여기서 할 때는 보이죠? 근데 요리 가지러 이쪽으로 가. 화각을 벗어나죠. 그러면 안 찍히잖아요. 근데 쟤는 피사체를 쫓아가는 거죠. 얘가 자동으로 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액티브 트래킹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나오기 전에 버전이 오즈모 모바일 2라는 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장비 같은 거 안정적으로 찍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찾다가 이 장비를 찾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3번째로 받았어요. 이 장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2달 반을 기다렸어. 그래서 장비를 받아서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일주일 정도를 내가 이제 익히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중개업자 대상으로 강의를 런칭했죠. 그런데 개강을 못했어. 왜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청은 5분 만에 마감됐는데 문제는 뭐였냐? 장비를 신청했는데 장비가 오질 않네. 그게 초창기에 2달씩 기다렸어요. 2달씩. 그래서 2달 후에는 개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3가 나왔네. 3가 나왔는데 전에 있던 장비보다 훨씬 더 기능이 개선되고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 시간은 늘어나고 했는데 가격은 더 싸졌어. 그래서 이 장비가 지금 나왔는데 얘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1달 반을 기다려야 받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소진이 돼서 한 3, 4일 정도면 주문하면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이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제가 한번 광고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전원 버튼 누르면 센터를 딱 잡아주고요. 지금 움직일 때도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죠. 이렇게 움직이는 걸 찍어도 영상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액티브 트래킹. 버튼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알아서 지가 움직여요, 카메라가. 두 번 누르면 정중앙으로 돌아가고요. 3번 누르면 셀프 모드로 전환이 돼요. 파노라마 사진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줌이 줌아웃을 아래 버튼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타임랩스 기능, 저런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 두 번 누르면 세로 모드로 촬영이 가능하고, 제스처, 손 올렸다가 내리면 3, 2, 1 하고 찍혀요, 사진이. 스토리 모드, 돌아가면서 촬영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찍은 영상을 바로 SNS에 공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렇게 접히기 때문에 휴대가 좀 더 용이해졌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 제품 팔러 나온 사람 같은데, 그렇죠? 약장사 같아요. 자, 이 가격이 얼마냐면 인터넷 최저가 138,000원. 괜찮죠?
제가 공인중개사분들 강의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면서 효과는 좋아야 돼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14만 8천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 제가 샘플로 찍은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에 있는 사양대로 찍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찍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제 제가 움직일 때 화면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조그만한 방이 하나 있습니다. 움직임이 되게 부드럽죠?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여러분이 저렇게 움직임을 부드럽게 찍을 수가 없어요. 냉장고 보시죠? 여기 지금 냉장고입니다. 수납장이 아니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냉장고가 자동으로 조그만 냉장고 보세요. 비추죠? 저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혼자서 셀프로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밥을 먹거나 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이식으로 선반이 있어서 여기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욕실을 한번 보도록.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괜찮죠? 우리 뒤에서 촬영하고 계신데 우리 저 선생님한테 내 매물 와서 좀 찍어줘라. 그래, 편집 좀 해줘라. 한 30만 원 주면 갈까? 하루 종일 하고? 안 가지. 이거는 여러분 혼자서 스스로 셀프로 촬영이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상가 같은 거를 한다고 할 때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셀프를 하기는 어렵겠죠. 셀프로도 찍겠지만 이제 들고선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엄청나게 시끄럽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내 말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찍은 다음에 영상을 갖고 와서 소리를 분리한 다음에 소리를 지워버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더빙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녹음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마이크가 있어야 되네. 유튜브 활동할 때 카메라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스마트폰들은 화질이 다 좋아요. 그래서 그걸로 찍으면 되고 문제는 마이크죠. 마이크는 어떤 거 쓰면 될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살 때 번들 이어폰 주잖아요. 몰라요? 번들 이어폰이 뭔지? 껴있잖아요. 스마트폰 살 때 주는 거. 거기 어떤 기능이 있어요? 마이크 기능이 있는데 무슨 기능이 있어요? 잡음 제거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어폰 꽂아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걔를 스마트폰에 꽂아서 녹음을 하면 여러분 목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가고 걔를 노트북에 꽂아서 녹음하면 내 목소리가 깔끔하게 노트북으로 들어가죠. 그냥 이 상태에서 녹음하면요. 이 자체 마이크 기능 있잖아요. 노트북에는. 그럼 소리가 울려서 들어가요. 이 모든 주변 소리가. 근데 마이크를 꽂아서 얘기하면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메라 해결됐네? 마이크도 해결됐네? 그럼 뭐만 사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즈모 모바일 3 같은 장비. 또 하나 더 필요하다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거 하나 정도만 사면 유튜브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얘는 360도로 찍은 영상인데요. 오즈모 모바일 3나 이런 것은 내가 보여주는 장면만을 보여주는 거고 얘는 그것과 관계없이 찍고 있는 동안 360도로 촬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도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물건을 360도로 볼 수 있죠. 가격은 한 2억에서 2억 2천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의 장점은 찍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다 돌려가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360도 카메라 같은 것도 인터넷상에서 검색하면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뭐로 찍은 거냐면 기어 360이라는 삼성에서 나온 카메라를 샀는데 지금 품절이 돼서 안 나와요. 아마 내년에 내후년 되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품절이 돼서 살 수가 없고 살려면 중고로 사야 되고
이거 말고도 다른 나라나 뭐 외국에서 만든 여러 가지 360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찍으면 카메라가 두 개예요. 전면 카메라 하나, 후면 카메라 하나. 전면이 180도, 후면이 180도 찍은 다음에 얘를 하나로 합치면 360도 촬영 카메라가 되는 거죠. 드론 날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드론 날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어려워요? 부딪혀 봤어요? 쉬운지 어려운지? 어렵지 않아요. 아니, 너는 젊으니까 그렇지.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3번 정도 연습하면 누구나 다 날려요. 근데 왜 어렵냐고,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드론, 한 가격으로 치면 뭐 8만원, 10만원대 그런 드론은 호버링이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 프로펠러가 돌면서 가만히 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 있게 하려면 레버를 계속 조정을 해줘야 돼. 놓으면 툭 떨어지고 조금만 올리면 휙 올라가고 이러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한 100만원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는 자동 호버링이 돼요. 올리면 쭉 올라가. 가만히 있어도 딱 올라가 있어요. 가만히 멈춰 있어. 프로펠러 돌면서. 밀면 앞으로 나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매빅 프로 플래티넘이라는 모델인데 가격으로 치면 풀세트 사서 한 140만원 정도 주고 산 거예요. 이 드론은 크기로 치면 제 손바닥 정도 크기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4K 영상을 찍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 짐벌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 거리로는 7km까지 날아가고 원격으로 조정이 가능하죠. 높이는 500m까지 올라가요. 자, 그러면 7km를 이렇게 보면서 날리는 건 쉽지. 화면 보면서 피해가면서 가면 되니까.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버튼 한번 누르면 GPS 위치 추적해서 처음 날렸던 위치를 자동으로 날라와요. 오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부딪히면 어떻게? 피해서 날라와요. 오다가 배터리가 다 되면 툭 떨어지면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배터리가 한 20% 남으면 삐빅삐빅 소리가 울리고요. 그걸 계속 운행하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랜딩을 천천히 해버려요. 근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아무데나,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무데나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삐빅삐빅 울리면 내가 위치를 조정해요. 그래서 어디든 안전한 장소로 가서 랜딩을 시키죠.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 5km 뒤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고?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스마트폰에. 위치가. 그거 보고 찾아가서 물건 수거하면 되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있고 또 자동 촬영 기능이 있어요. 어떤 피사체를 지정하면 지가 빙빙빙 돌면서 촬영하는 그런 기능들. 제가 이 영상은 드론을 3번 정도 연습하고 처음으로 시험 비행을 한 날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250m를 날려온 위로 올린 거거든요. 처음으로 올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처음 사서 날리면 그런 느낌이 들 건데 한 10m 정도 날려서 연습하다가 250m 올라가면 안 보이거든요. 드론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거기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안해.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 연습하고 날린 영상. 이렇게 촬영하는 게 제가 직접 조작하는 게 아니고 자동 촬영. 제가 이거 날릴 때 이 앞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막 들었었어요. 자동으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를 지정해주면 이렇게 딱 지정해주면 지가 돌면서 촬영해요.
4K라서 화질이 굉장히 좋죠.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유튜버 활동을 하게 되면 영상과 소리가 있겠죠? 뭐가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영상이 중요하다고 착각을 해요.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가 중요해요. 왜? 영상이 아무리 멋져도 소리가 안 좋으면 사람들은 채널을 돌려요. 그러니까 영상보다 소리가 중요해요. 그럼 영상을 엉망으로 찍으면 어떡해? 엉망으로 찍어도 편집만 잘하면 그럴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까 찍은 영상 한 게 없어요. 그냥 나무 중심으로 한 바퀴 빙 돌고 그냥 앞으로 쭉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파트 또 자동기능 촬영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그거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편집을 하니까 좀 그럴듯해 보이는 영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과 소리 중에 뭐가 중요하냐? 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대한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고 네이버가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진짜 뭐 어떤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50분 수업하면 10분 쉬어야 되는 게 여기 규칙이니까 10분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